최순실 씨 공판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말은 사실 낯설지 않은 말이었죠. 근데 그 사과를 하면서 울먹이고 정유라 씨, 장시호 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요, 무엇보다 장시호 씨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애를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조카에 대해서 잘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최순실 씨의 심경에 무슨 변화가 있는 걸까요? 저는 최순실 씨가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네. 일종의 이 사람으로서의 염치, 최소한의 염치는 그 나름대로 되찾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이건 본인 입장에서는 그 법정에서 자신이 조카인 장시호 씨하고 날카롭게 대립각도 세우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차피 그래도 같은 또 이 물보다 진한 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장시호 씨가 뭐 자신이 검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특검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자신을 상당히 정치적 공격에 몰아넣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 이제 그러한 그 상황보다는 자신의 이 국정농단에 따라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아마 나름대로의 상당히 그 강한 멘탈 자체의 일부가 좀 무너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일단 자신의 선처를 호소하기 이전에 그 앞서서 자신의 조카의 일을 먼저 선처를 함으로써 아마 다음 수순은 아마 자신에 대한 선처를 이야기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자신의 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뭐 재판관도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그런 고리를 나름대로 건드리는 그러한 하나의 법정 전략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순실 씨가 사실은 뭐 그 탄핵된 날 그날 재판 과정에서 대기실에서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그 구치소로 돌아가서도 상당히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막 그것은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상당히 40년간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그것이 결국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난 데 대해서 일말의 상당한 이 자신도 양심의 가책 같은 걸 좀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법정 정원에서 뇌물죄와 관련된 것은 뭐 정원을 거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아직까지 반성의 뭐 이런 정도나 개전의 전까지는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 일단은 지금 이제 탄핵 이후에 그런 신경 변화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장시호 씨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와 친근한 관계였던 김동성 씨, 전 국가대표죠. 김동성 씨에게 5천만 원을 조건 없이 빌려주면서 자신이 함께 거처도 마련해줬던 그런 과거까지 오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 최순실 씨랑 뭐 장시호 씨가 뭐 이모 조카 관계로 어떻게 보면 일을 함께 도모하던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헤어지겠다고 하니까 뭐 여전히 최순실 씨다운 답변이 나왔네요. 더 이상 한국에서 못 살 줄 알아. 그렇죠. 또 그런 얘기도 하는 거고, 그 이제 본인 딸이 이제 좀 어린 나이에 이제 임신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혼의 관계에 들어갈 때도 뭐 이제 저런 비슷한 뭐 행동이 언행이 있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하튼 지금 최순실 씨는 그 탄핵이 이제 결정되면서 어떤 큰 전략에 있어서 대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줄 알고 거기서부터 이를테면 하나의 큰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뭐 검찰 수사 이런 것까지 그 파고를 다 넘어간다. 뭐 이런 거였고, 최순실 씨도 이제 거기에 운명을 맡겼던 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상 이제 본인의 형량을 현실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렇게 뭔가 좀 인간적인 모습도 보이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근데 무엇보다 최순실 씨 과거에 박 전 대통령이 안고 가겠다면 본인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고요. 항상 톤과 그리고 자신의 취지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전히 보니까요. 지금 법정 직후에 나왔던 속보가 있었습니다. 덴마크 검찰이 정유라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최순실 씨가 사전에 다 알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렇지만 법정에서는 어떻게 취재진들은 듣고 있었습니까? 오늘 사실 말씀하신 그 덴마크 검찰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굉장히 신경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또 여러 가지 발언들도 한 단계 좀 물러선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최 씨가 지금 신경 변화가 확실히 있는 게 아니냐 하고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쇼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반응이 굉장히 엇갈렸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면 이후에 뭐 펑펑 울었다는 얘기도 했고, 또 이경재 변호사가 박통 소환 소식에 이 최순실 씨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오늘 사실 그 본인 재판 때 최순실 씨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죄송하다는 얘기를 한 게 세 번째입니다. 그 검찰 소환될 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한 것하고 그 12월 달에 첫 번째 재판 때 죄송합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도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뭔가 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뭐 현실적으로 형량을 줄 필요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친경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검찰 그 재판 상황을 보면은 전혀 신경적인 변화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은 뭐 검찰에서 여러 가지 이 김종 차관과의 이 형성 후원 가운데 여러 가지 역할들을 물어봤을 때 대통령도 엮고 나 자꾸 김종 차관가 나를 엮으려고 하는데 증언을 거부한다라고 굉장히 불쾌하다는 얘기를 했고 계속 뭐 억울하다. 나는 모른다. 뭐 고영태 일당들이 한 거라는 그런 신경을 많이 표현을 하면서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재판 때 사실 그 최순실 씨가 한 얘기가 있었는데 김종과의 대질 그 신문 때였는데 모든 건 내가 안고 가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말은 똑바로 해라 이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결국에 최 씨의 신경이라는 게 그 자기가 향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체념적으로 안고 있고 이 과정 가운데에서 좀 형량을 낮추기 위한 태도 변화가 앞으로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가 어쨌든 자신의 유죄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을 못하겠지만 형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거에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그 당시를 보면 이 같은 연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증인의 말을 좀 인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거에 증거가 있나요? 제가 직접적인 참여를 했다는 게. 어떤 이권을 도모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건 너무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할 수 있나요? 그건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생각을 다시 또 뒤로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돼서. 공황장애가 심해서 비행기 타고 이럴 때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지금도 구치소에서 계속 약을 먹지 않으면 막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막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과연 어떤 관계였는지 오늘 매일경제에서 단독으로 입수했던 최순실의 다이어리를 보면은요, 실제로 생각보다 이상으로 삼성동 자택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를 했던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가지고 나오신 이 수첩이 바로 최순실 씨의 다이어리입니까? 예. 이 두 권이 각각 2009년과 2011년에 작성된 다이어리인데요. 저희 그 매일경제 기자들이 그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폐기하려고 나왔던 거를 좀 입수를 해서 겉에는 좀 가족 양장으로 되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언론사 하나 이름이 서 있는 거고 하나는 이제 다른 뭐 공단 관련된 이제 다이어리고요. 안을 좀 보면은 흥미롭습니다. 이 최순실 씨의 사실 필체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한데 필체가 뭐 이렇게 썩 글씨를 잘 쓰신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 가지 박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삼성동 사저에서의 여러 가지 실무적인 부분도 굉장히 챙기고 있었다는 게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한번 좀 이게 비춰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통 사진으로 저희가 보기는 했었는데 최순실 씨가 이렇게 꼼꼼하게 그 날짜마다요. 뭐 11월 16일 이때 2011년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회의원 시절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지만 그렇죠? 당대표는 아니었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삼성동 사저와 관련해서 어떤 물건들을 챙기고 어떤 물건들을 관리했다는 겁니까? 이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2012년 1월 3일자 보면은 삼성동 2층 화장실, 전기 점검 이런 게 있고요. 또 삼성동 봉투 전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침대, 의자, 가습기 이런 굉장히 실생활용품에 대해서 뭐를 보수를 하고 뭐를 구매를 하고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써 있는 걸 봤을 때 최순실 씨는 거의 뭐 박 전 대통령과 그 지인이라기보다는 거의 친인 자매와 같이 여러 가지 생활의 대소사들을 챙겨주는 사이였던 걸로 확실하게 저희들이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자료이죠. 침대이자 화장실까지라고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워낙 낡았고 교체 시기가 됐기 때문이라고 단 한 건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점점 더 많은 부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최순실 씨 변호인 그 이경재 변호사도요. 그 최순실이 그 삼성동에 있던 그 가구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간 이후에 장시호 씨한테 일방적으로 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그거 좀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탁에 따른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얘기나 지금 다이어리나 다 그냥 다 어떻게 보면 악귀가 딱 네.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 대해서 우리가 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슨 정치적 조언뿐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 생활의 모든 것까지도 다 챙기고 있는 네.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그 봉투 전달이라고 했는데 네. 그 봉투가 뭔지 네. 뭐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또 네. 일각에서는 그게 뭐 돈 봉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저 얘기는 다이어리는 이제까지 그 박근혜 최순실 관계에 대해서 네. 쭉 추정해 온 게 거의 맞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입증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무엇보다도 오수영 기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최순실 씨가 재판 과정에서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예.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예, 그러겠죠. 아마 검찰에서도 중요한 이 자료로 생각을 하고서 네. 이거를 확보해서 좀 네.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봤을 때 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도 지난 6일 날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공동으로 추구했다라고 네. 공식화했는데 이런 걸 봤을 때에도 굉장히 네.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라는 저희들이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속보를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잠시 뒤에 또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전에 민주당 대선 후보 드디어 2차 TV 합동 토론회가 진행이 됐고 마감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온하지 않을까 했는데요. 갈수록 거칠어지고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착하게 대응했던 두 분, 안희정 지사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조금씩 목소리가 올라갔는데요. 이 대목이 터졌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로 싸워서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님이 실질적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위해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합집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언제든지 늘 함께 된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울 때 당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또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도 또한 안철수 후보와도 단일화를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동지들에 대해서 또 같이 함께 당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반혁신이고 혁신에 반대했기 때문에 나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닙니까? 혁신. 그러니까 과거에 어려울 때는 도와달라고 했다가 이제는 떠난 분들에 대해서 반혁신 세력이라 매도를 하는 분. 이런 분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면서 상당히 긴장감이 감돌았던 그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칠어졌다. 토론이 거칠어졌다. 네. 거칠어졌다면 왠지 조금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제 네. 들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평상시부터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그 대선 때 말이에요. 그 네. 후보들 간에 토론하는 거 보면 너무 말이에요. 그 핵심 본질을 깊이 있게 치고 들어가고 치열한 토론을 하지 않고 네. 어떻게 뭐 정해진 틀에 맞춰서 이렇게 때우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선진국의 어느 무슨 선거전에서요 후보들 간에 그 토론하는 거 보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문재인 후보랑 말이에요. 안희정 후보가 주고받는 저 얘기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를 굉장히 말의 속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점잖게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막말을 한다거나 상대편에 대해서 좀 예의에 벗어나는 네. 이런 것들은 삼가해야 되겠지만 상대편의 약점이라고 하는 거 있으면요. 네. 그럼 패부를 바로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네. 후보자, 유권자들의 또 선택권을 넓혀주는데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인재 영입, 오늘 집중적으로 아무래도 1위 주자에 대해서 공격이 벌어졌었는데요. 아니, 그동안 모셔온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가장 오른쪽에 계시다가 어떤 분들은 가장 왼쪽에 계시다가 문재인 전 대표는 결국 기득권과 대연정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재명 시장의 반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후보가 사실 지금 그 1위를 달고 고수하고 있고 그 네. 이에 따라서 대세론이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사들이 네. 몰리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 문재인 후보 측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불식시켜야 될 이미지가 소위 말하는 친문 패권으로 대변되는 이 조직의 폐쇄성이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신들은 지금 상당히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영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과정에서의 검증의 부족, 그리고 또 그 영입되신 분들 중에서 일부의 부적절한 은행과 그 이력들 때문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실제 오늘 토론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아마 아프게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이러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패권이나 이 폐쇄성 부분을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또 여러 캠프의 세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내가 대세라는 걸 대외적으로 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쁜 프레임은 아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화를 낸다든지 뭐 이렇게 상당히 뭐 이 표정을 안면을 바꾸면서 그렇게 이 공박을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은근히 즐기는 태도까지 보이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 지금 그 영입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조금 행복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경우에는 사람이 왜 떠나갑니까? 이렇게 해서 야권이 힘을 합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호흡을 더 쉬지 않고 몰아쳤습니다. 연정 관련한 질문이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대연정이 아니라. 그런데 이 점에서 보면 우리 문 후보님은 당대표 하시다가 대부분의 우리 주요 인사들이 탈당을 해버렸고, 또 그분들하고 감정적 관계도 안 좋으신 것 같고, 최근에 또 반개혁 세력이라고 하셔가지고 거의 야권 통합이나 연합 정권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좀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우선 소연정은 뭐 저도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같은 야권 정당이라 하더라도 서로 경쟁하는 관계죠. 아직은 이 소연정을 이야기하기가 이를 겁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뭐 충분히 소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다시 최성 후보가 나왔습니다.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요. 공격을 한 것 중에 대연정을 지난 토론부터 계속 몰아붙이다 보니까 섭섭하다, 이 부당한 공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희정 지사가 말이죠. 안 지사는 이제 사실 이 민주 세력 간의 어떤 동지애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이런 걸로 우리끼리 너무 공격을 하지 말자라는 입장인데 그 대연정이 사실 안희정 지사가 만든 어떤 이 화두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화두 선점에는 굉장히 성공을 한 건데 이게 사실 본인의 지지율하고는 이렇게 연관이 안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안 지사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까지도 늘 거냐 이게 사실 핵심인데, 안 지사는 이 우리 180석 이상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 어쨌든 국민 대표자가 아니냐라는 입장이고, 그 뭐 문재인 대표나 다른 이제 뭐 이재명 시장이나 그들은 제외하고 우리 야권끼리만 소연정을 해도 어쨌든 과반은 넘는다. 나머지 국민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하면은 우리 얼마든지 그 국회 선진화법의 벽을 넘을 수 있다. 이게 계속 치열하게 반복적으로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자금 수수하셨고 결국은 유죄 판정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하면서 지난 토론회에서 오늘도 최성 시장이 안희정 지사를 공격하는 모양새였는데요. 취재 일선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안희정 지사는 저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좀 난감하고 아플 것 같긴 해요. 난감하고 아프다. 그리고 정말 억울하다라는 정서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때의 그 총괄 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선거 자금이라는 걸 이제 정책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본인이 본인의 선을 거치지 않은 것도 어떤 그 열심히 뛴 것뿐인데 이게 다 책임이 나한테 몰리지만 안희정은 사실 그때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책임을 지고 사실 형을 살았고 본인이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도 사실 그것 때문에 출마를 포기를 했었고 하지만 이제 최고위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사실 복귀를 했고요. 또 충남지사 되면서 정치적으로 복권이 됐다. 아니 이게 끝난 얘기인데 자꾸 나를 반복해서 공격을 하느냐 이런 정서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핵심은 그 선거 자금의 일부를 본인의 그 전세값으로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안 지사는 이거를 일시적으로 내가 썼지만 팔아서라도 갚아서 채워놨다. 죄송하다 하지만 좀 양해해달라. 이 입장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시장의 경우에도요. 아니 기업 법인세에도 문재인 전 대표는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던 숫자에 착각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당론이 있다. 그럼 기업이 죽지 않겠냐. 약간 재벌에 대해서는요. 보다 조금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시각으로 가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뭐 이재명 시장은 그렇다고 해서 기업 죽지 않는다라고 네. 해서 바로 맞받아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목이 그 법인세 논쟁을 문재인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랑 하면서 말이에요. 저기서 이제 문재인 후보의 어떤 여유랄까 이런 것들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평상시에 문재인 후보가 갖는 그 강성 진보 이미지, 반기업적 이미지, 시장 경제에 좀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뭐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제 그 걱정들을 많이 하고, 사실 지금 문재인 그 후보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이른바 문재인 공포증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재인 공포증이 확산될수록 뭐 하니까 나도 알고 보면 굉장히 이렇게 과격 진보는 아니야. 굉장히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 뭐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말이에요. 문재인 후보의 그 가려운 것을 긁어준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의 법인세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좀 내려가서 뭐 22%인데 그거를 이제 이재명 후보는 한 8%를 확 올려가지고 30%를 올리자. 그러니까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그러면 기업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과연 경제 활성화에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논리가 뭐 더 설득력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그런 식의 구도가 형성된다는 게 문재인 후보에게는 뭐 오히려 뭐 불감청 고소원의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1시간 반 이상 진행이 됐던 토론이었습니다만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면은요. 그동안의 모든 공력을 이 10초 안에 다 응축해 놓은 듯한 그런 이야기들로 마감이 됐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으로 자신들을 어떻게 각인시키려고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후보들 모두 훌륭하지만 준비 기간이 짧아서 아직도 충분히 검증되거나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검증이 끝났고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판을 바꿔야 합니다. 저 안희정의 도전은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참여 경선에 참여해 주십시오.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지난 세 차례의 토론회에서 정말 듣보자 후보, 꼴찌 후보, 잘 알지도 못한 후보에 대해서 인터넷 실시간 검색 종합 1위라는 그런 영광을 세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실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저에게 과거의 실력을 믿고 민주당을 맡겨주시면 거대한 민주당이 저의 세력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될 토론입니다만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을 두고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여자 양궁 국가대표팀 선발전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선이 본선 같다. 예선이 본선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비교한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이게 토론의 치열함과 격렬함은 아직까지 조금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제 분위기는 점점 에스컬레이팅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각자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들은 그걸 이제 드러내고 있고 이 상대의 약점은 날카롭게 지금 이제 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상당히 본선 경쟁력은 배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이 아마 민주당 관계자들의 아마 공통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오늘 그 마무리 발언도 본다면 아마 자신들의 강점을 나름대로 잘 드러내고 있는 한마디로 다 압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검증된 후보, 준비된 후보라는 거고 안희정 후보는 이 지금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신은 지금 이 세력은 약하지만 그러나 실력이 있는 후보다라는 부분을 아마 드러냄으로써 아마 지지자들에게 나름대로는 상당히 다가가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신 의원님, 이 과거에 정치권에 계셨을 때 보면 최성 시장이 안희정 지사에 대해 한 말, 아니 대연정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본선에서 지면 어떻게 할 거냐. 정치자금 수수 문제에다가요. 대연정, 당신을 자세히 보면은 자유한국당 사람 같지 우리 사람 같지 않다는 정체성 문제를 물고 늘어지던데 이게 조금은 아프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경선 내에서 보면 말이죠. 그게 이제 아픈 대목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20대 국회가 돼 있었는데 19대 국회 때 박근혜 정권 그 초기에 말이에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거의 뭐 식물국회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그 뭔가 원활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잘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이제 현실적으로 국회 선진화법이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연정 없이 뭐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그러니까 네. 그 문재인 후보가 한 얘기 중에서요 가장 저는 좀 이렇게 뜬금없다고 생각되는 게 그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국회 선진화법을 뭐 할 수 있는 180석 이상의 그 뭔가 그런 그 국회와의 협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근데 꼭 그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촛불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내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보면 말이에요. 네. 뭐 그 약간 좀 뜬금없게 들리기도 하고요. 네. 저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후보가 집권 이후 그 원만하게 문재인 그 정부가 이렇게 그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불붙은 경선 레이스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율이 작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컷오프로 9명 중 3명을 탈락시키는 오늘 경선과 관련한 비전 선포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잠시 뒤에 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지사, 김진태 의원의 장외 설전이 뜨겁습니다. 이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을 이제는 탄핵의 미로에서 벗어나게 해서 박근혜 머릿속에 지우고. 홍 지사님, 박근혜를 머릿속에서 지우려면 출정식 장소부터 바꾸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대구 서문시장이 왜 박근혜 시장이고? 아이고 참나 어이가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 친구하고 무슨 말 상대가 되노? 앞으로 아들 이야기는 하지 마라. 괜히 아들 이야기 해갖고 열받게 하지 마. 뭐 애들은 가라고 하면은 무슨 뱀 장사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럼 저는 도대체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 경선이 희화되질 않길 바랍니다만 워낙 홍준표 지사 세기 때문에요. 법조계 4년 후배 김진태 의원 정도는 내가 능히 해낼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정치가 희화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러나 홍준표 지사가 이 대선판에 뛰어드는 순간부터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그 기대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사실 이 자유한국당의 경선 자체가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여자 대표팀 양궁 선발대 정도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면 상당히 주목을 못 받을 뻔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홍준표, 김진태 두 사람의 이런 설전 자체가 이 세간의 이 관심을 끌어모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결국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경선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가장 큰 정치적 분수령을 놓고 지금 이제 싸우고 있다. 결국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의 그 후보를 자처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금 친박의 지금 멍에에 씌워져 있는 당의 그러한 부분을 깨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이미지 지우기를 통해서 자기가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거듭나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은 그걸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 삼성동 사저정치 이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 정치적 구심으로 삼고 나아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코 잘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김진태 의원이 다소 뜬금없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 저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만 하더라도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를 할 가능성이 많이 운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 출마 선언을 했을 때는 아마 김진태 의원이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를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놓은 것이 아닌가. 그 이유는 결국 자유한국당 내에서 박근혜 지우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대항마로서 자신을 위치시키고 그런 걸 통해서 강성 친박계의 정치적 구심으로 자기가 새롭게 떠올려는 개인적 정치적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봤는데 그러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태 의원에게 홍준표 지사가 걔는 내 상대가 아니다. 애들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끝날 줄 알았더니 김진태 의원이 다시 맞받았더라고요. 아니 대선 후보 티켓을 무슨 나이로 따냐라고 하던데 취재기자분들이 직접 들으실 때도 그 신경전이 느껴집니까? 느껴지는데 표면상으로는 이제 말을 안 하려고 하죠. 홍 지사는 자꾸 나보다 급이 낮은 사람하고 어울려서 그
김진태를 키워줄 이유가 없다. 이게 홍 지사의 지금 스탠스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내가 상대를 안 해. 걔는 내 급이 같이 아니야. 링에 오를 예. 만한 급이 아니다. 예, 이제 사법연수원 이제 4기수 아래인데요. 김진태 네. 의원이 홍 지사에 비해서 사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무시 전략을 이제 하려는 거고요. 이제 네. 예. 그러면 하나 유의미하게 보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갤럽을 보니까요. 드디어 선명성 때문일까요? 홍준표 지사가 소폭 상승을 했는데 김진태 의원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을 제쳤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맑고 중립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든 강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걸까요? 여론조사는 말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황교안 그 불출마,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요. 갤럽 조사에서 그래도 뭐 그 8, 9, 10 뭐 이런 정도의 수치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 포함됐는데도 이제 뭐 어제 7% 오늘 그 발표된 네. 걸로 나왔는데요. 근데 김진태 의원이 1% 껴든 거는요. 그 뭐 어떻게 보면 김진태 의원이나 홍준표 지사나 1%나 2%나 뭐 어떻게 보면 50% 100%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김진태 의원이 급이 안 맞는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요. 저는 결국 자유한국당 경선은 박근혜 지우기를 캐치프레이즈로 한 홍준표 대 박근혜 지키기를 캐치프레이즈로 한 김진태 간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 보수의 어떤 큰 외연이 확장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기문 퇴장 이후에 보수 전체가 쪼그라들었듯이 황교안 불출마 이후에 제2차 쪼그라듦이 있지 않을까. 그 내에서 뭐 박근혜를 지우겠다는 홍준표와 박근혜를 지키겠다는 김진태 간의 자유한국당 경선이 어찌 보면 미래지향적인 어젠다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뭐 그런 정도로 국민의 큰 주목을 못 받고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한데 뭉쳐 가야 할 민주당도 원팀인데 자유한국당도 원팀을 많이들 기대를 하실 텐데요. 잠깐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선 후보자 비전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임명진 위원장이 좀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또 뭐야? 오늘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에 출마하신 9명의 후보님들을 당원 여러분께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자유한국당 후보자들은 왜 저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지금 항의하신 분들이 김진태 의원 지지자인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네. 오늘 뭐 예비 경선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각 후보들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많이 대거 동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강성 친박을 대표하는 주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강성 친박을 지지하는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배신으로 비치는 거죠. 사실 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죄에 기거하고 다시 돌아오고 난 뒤에 이 삼성동 팀이라는 팀이 만들었을 때 당이나 국민의 정서를 해치는 은행을 상가라고 상당히 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김진태 의원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근데 단순히 지금 김진태 의원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상당히 지금 떠받치고 있는 이 핵심 지지층들이 사실 비슷한 정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지금 이 경선 양상 자체가 홍준표 경남지사의 일방적인 리더로 진행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 긴장 속에 진행이 됐던 비전대회를 보셨는데요. 오늘 지금 오 기자 보니까 새로운 속보를 들고 오셨던데 김종인 전 대표, 자 광폭 행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제3지대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귀추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요. 김종인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추정이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설득력 있게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예,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 날 할 수 있다는 설에 유력을 했는데 일단 김종인 대표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다음 주 정도에는 뭔가 할 것 같다는 분위기 여전히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김종인 대표 측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김종인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외곽에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고 지금 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광폭 행보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국가적인 어젠더, 그러니까 네. 외교안보 전략과 경제 민주화를 포괄하는 경제 이 어젠다를 제시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이 문재인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이 보수 네. 중도 유권자들을 한번 묶어내 보겠다는 보관을 갖고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음들 곳 없는 보수 중도에게 확실하게 자신을 각인시킬 수 있는 큰 건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네. 취지군요. 그리고 네. 이르면 다음 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꿈꾸는 게 과연 어떻게 좀 이렇게 동력을 네. 좀 제대로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번에 반기문 하차를 인해서 네. 이른바 제3지대 개헌연대의 큰 동력은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본인이 배지까지 내놓고 했지만 이미 타이밍상 너무 또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분이 뭐 대선 출마한다 한들 지금 뭐 조직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야말로 단기 필마인데 그렇다고 대중적 뭐 인지도나 호감도가 높은 상황도 아니고요. 네. 저분은 오로지 누군가 이렇게 같이 엮어가지고 네. 좀 이렇게 본인이 추대되는 식으로 뭐 돼야지 뭐 그나마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이제 이 무슨 제3지대라고 하는 게 각자들이 다 킹을 하려고 하니까 네. 그냥 고만고만한 뭐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국민적 주목도도 오히려 더 분산이 되는 네. 이런 것도 있어서 저는 대선 전국에 뭐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힘이 그 역부족인 것처럼 좀 느껴집니다. 유승민 의원이나 아니면 몇 명의 참석이 확정되지 않아서 조찬이 무산되고 있지 네, 않았습니까? 네, 물론 그렇죠. 연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 그게 마음만큼 될까? 불쏘시개를 당신들은 네, 하시오. 네. 나는 킹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따라올 수 있겠냐라는 회의론을 제시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다들 이제 킹메이커는 하고 싶지 않죠. 킹을 네.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사실 서로 양보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잘 네. 맞지 않으니까 모이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이거를 묶어낼 수 있는 건 사실 국민들의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타 후보를 압도할 수 있어야지 이 네. 대표자로 깃발을 들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오늘도 사실 홍준표 지사가 그 주목을 받은 게 황교안 그 총리가 불출마 선언 이후에 3분의 1이 그걸 갖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8%까지 나왔는데 저희 리얼 조사에서는 네. 만약에 김종인 대표도 이런 보관입니다.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내가 그 공약을 발표를 해서 이 지지율이 정말 두 자릿수 가깝게 나온다면 지금 무주공선 아니냐. 우리 네. 보수가 기본적으로 30%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아무도 못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금 대선까지 일정은 짧기 때문에 아무도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지금 대표주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네. 상황에서 김종인 대표가 만약에 8%와 9%까지 지지율이 나와준다면은 당연히 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네. 이 전략으로 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이 네. 지리멸렬한 보수나 중도나 판은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뭐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신이 지금 대선 레이스에 직접적으로 이제 뛰어들 경우에는 네. 일종의 그 현상 유지 자체가 깨질 것이다. 현상이 깨질 것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것은 그러나 저는 이 김종인 전 대표의 개인적인 바람이지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저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사실 앞서 우리 신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정치적 여러 가지 이 파괴력이나 영향력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이상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김종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한 대여섯 명이라도 동반 탈당이라도 의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아마 그 파장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지금 소위 말하는 비문계 의원들이 다 지금 외면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본인이 네. 지금 자신을 따를 세력조차도 지금 규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렇다고 또 지금 특정 정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경선 레이스에 들어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은 지금 제3지대에서 가면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니네들은 너 각 당에서 예선 치르고 와라.
그래서 나하고 일종의 플레이오프, 소위 말하는 통합 경선을 하자. 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이런 쪽에서 애써 자기들끼리 만든 후보가 제3지대 가서 김종인 전 대표하고 경선을 해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생기나요? 네. 오히려 더 상당히 시간만 뺏기고 에너지만 낭비되는 그런 절차를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김종인 전 대표의 그런 이 지금 판 흔들기, 대선 판 흔들기 전략은 결국 어제 뭐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데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여전히 소용돌이 치는 전국, 다음 주가 또 한 번의 제3지대의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